가로 1.82m, 세로 1.82m. 이를 연결해 완성한 정사각형. 이 크기를 우리는 관행적으로 한 평이란 단위로 부릅니다. 손을 양팔로 벌리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25평에서 하냐, 32평에서 하냐, 어떤 부의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사회적인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면적이지만 그 위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한 평의 가치는 천차만별인데요. 이 한 평의 가치를 드높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디벨로퍼. 누군가는 디벨로퍼를 도시를 바꾸는 혁신가라 하고 또 누군가는 도시에서 일확천금을 버는 집장사라 말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하지만 시선은 항상 엇갈립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땅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측면이 상당수의 자본과 결합하다 보니까 집장사,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벨로퍼들은 도시를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가로서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운명을 설계하는 사람 디벨로퍼. 그들은 과연 이익을 쫓는 사업가일까요? 도시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개척자일까요? 해외 어디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메이드 인 코리아 아파트. 1971년 서울의 도시화가 본격화된 시기 아파트의 등장은 말 그대로 큰 화제였습니다. 한강맨션은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식 지역 온수난방 시설을 갖춘 대단지 아파트로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주차장 시설까지 갖추며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집에서 연탄을 떼던 사람들은 집 관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해준다는 사실에 엄청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후 준공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반포주공 1단지 등 연이은 대규모 공급으로 아파트의 인기는 가속화됐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의 열풍이 가열되자 웃지 못할 에피소드까지 생겨났는데요.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인구수를 줄이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쟁 이후 극심한 인구 팽창을 막기 위해 진행된 출산율 억제 정책. 정부가 이런 인구 정책을 부동산 정책과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정관수술 한 분에 대해서만 입주 자격을 준다든지 그래서 내시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관수술 한 분들한테 가점을 둬서 입주를 하게끔 하는 식으로. 지금 시대엔 믿기 힘든 기준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만큼 아파트의 인기는 굉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 열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닭장에 비유됐던 당시의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획일적인 구조에 제한된 공간은 사람들의 흥미를 점점 잃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후죽순 늘어난 아파트를 돈이 되는 물건으로 인식하게 된 건데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양을 채우기 위한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공급을 했는데 기존에 평을 많이 가지는 땅이 많이 가지는 부자의 계급 개념에서 이제 아파트가 하나의 계급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면적에 몇 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부의 척도로 삼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복부인도 등장하게 되고 이제 투기의 바람이 또 부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투기라는 새로운 욕망이 태어났습니다. 정부가 연이어 규제를 내놨지만 아파트 가격이 급등 급락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더 심화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IMF 외환 위기가 터지고 더 힘들어진 부동산 시장.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싸게 짓고 빨리 파는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개발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걸요. 단순한 공급으론 답이 없는 상황. 이 아파트 시장의 판도를 바꿀 리가 필요했는데요. 바로 부동산 디벨로퍼입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의 부동산 개발 시장은 건설업체가 주체였죠. 이젠 시공사와 시행사가 나눠서 업무를 구분짓는데 사업을 총괄하는 시행사를 디벨로퍼라고 부릅니다. 디벨로퍼들은 대체 어떤 업무들을 총괄하는지 장난감을 활용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을 합니다. 그렇죠. 토지 혹은 건물을 사는 겁니다. 그리곤 내가 산 토지에다 어떤 컨셉의 상품을 만들 것인가 개발 기획을 하는 거죠. 이제 만들 상품은 정해졌으니 필요한 자금을 구해야겠죠. 자, 인허가를 받으러 가봅니다. 이때 부동산의 가치 차이를 나누는 용도, 시설, 용적률 등이 정해집니다. 드디어 상품 모델이 완성됐습니다. 어떻게 판매하면 좋을지 마케팅을 하고 앞으로 개발 이익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후 운영 관리까지 개발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전문 개발자를 디벨로퍼라고 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실까요? 디벨로퍼가 등장한 후 우리나라의 아파트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에 자리한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은 일명 밥 해주는 아파트로 유명한데요. 호텔 라운지 같은 공간에 준비된 뷔페식의 다양한 메뉴. 1년 내내 하루 3끼를 따로 밥 차릴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도 가능하죠. 저희는 이제 일주일치 식단을 저희가 직접 다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철 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메뉴를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실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혼자 사시는 직장인 분들부터 해서 뭐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가족 단위 다양하게 계십니다. 밥 해 먹기가 귀찮으신 분들이시거나 아니시면 그냥 간단하게 드시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그날 메뉴가 너무 마음에 드시거나 하시면 저녁에도 내려와서 식사하고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집에서 밥을 해 먹으면 냄새도 나고 또 그만큼 수고도 없고 또 치우는데 저기 되고 그랬지만 여기 모든 먹고 그냥 끝나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오면은 또 뭐 언니 동생 하면서 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에 맞춘 이 맞춤형 커뮤니티. 바로 디벨로퍼 문주현 회장의 작품입니다. 그는 일명 주거 커뮤니티 혁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5성급 호텔에 들어가는 부대 시설을 제가 다 넣어줬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해결해주는 식당을 넣는다든가 심지어는 실내 체육까지 만들어서 그걸 보급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다 넣는 아파트를 제가 만들기 시작을 했고 경기도 용인에 수영장이 있는 신축 아파트도 역시 문주현 회장의 작품. 기존의 주거 공간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었다면 그가 설계한 아파트 단지엔 식당과 체육관, 또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삶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간에 머무르고 즐기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교류의 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가족과 뭔가 한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볼을 치지만 애도 보고 싶을 경우에 룸을 빌릴 수도 있고 저기 또 키즈 카페도 있고
저랑 배우자와 번갈아 가면서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도 여기 나와서 자기들끼리 공부도 하고 앉아서 같이 커피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도 서로 얻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형들 모여서 얘기도 해서 교육적인 것도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 아지트?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여기 아파트 이사 와서 자주 오다 보니까 더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저 아이들이랑 스킨십도 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라는 개념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의 무대로 확장되면서 주거의 가치는 확 높아졌습니다. 집만 파면 집 장사죠. 나는 문화를 팔고 주거 트렌드를 바꾸고 삶의 어떤 질을 바꿔야 된다. 당신이 살면 어떤 아파트에 살고 싶냐 상상을 해봐라. 과감하게 그런 걸 도입할 수 있는 용기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거 트렌드를 바꾼 디벨로퍼 문주현 회장. 그의 혁신적인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거 국군 정보사령부 용지였던 서리풀 부지. 내방역과 서초역 사이에 위치한 이 땅은 마지막 남은 강남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면서 관심을 한몸에 받았지만요. 용도 문제로 8년 동안이나 팔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면적 18만 평, 이 대규모 부지에 복합 오피스타운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을 특별하게 할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피스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공 기부 체납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어요. 보이는 수장고를 우리 만들 테니까 협조를 해달라 해서 그 앞에 또 서초구에 기부 체납한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 그다음에 상업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문화와 예술, 상업과 여가가 공존하는 일명 공원 속의 오피스란 컨셉의 오피스타운을 계획 중인 문주현 회장.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을 타운으로 확장해 더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려는 겁니다.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헤르조그와 드메롱이 디자인한 보이는 수장고. 국내엔 유일무이한 이 보이는 수장고가 완성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도시 속 커뮤니티의 또 다른 진화를 기대해 봅니다. (1970년대) 전성기를 이뤘던 청주의 대규모 방직 공장. 하지만 80년대 들어서 국내외 섬유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외의 값싼 생산 기지로 공장들이 이전되면서 낡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이때 이 15만 평의 넓은 부지를 새롭게 개발해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한 게 바로 디벨로퍼 정춘보 회장입니다. 옛날에 그 대농이 가지고 있던 방직 공장 탄데요. 뭐 한 전체 면적은 15만 4천 평 정도 되는데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 뭐 최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저희가 공공 기여를 하고 도로, 상하수 저희가 이제 전부 인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 아파트가 한 4,500세대, 5,000세대 가까이 되고 오피스텔, 뭐 상업시설 해서 이제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 백화점이 단지 안에 이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이 그 복합 건물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 중부지방에서 이제 대표적인 뭐 새로운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복합단지의 탄생은 도시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양한 인프라 조성으로 외부에서도 사람이 유입되면서 복합단지 주변까지 활성화됐는데요. 사람과 자본이 몰리는 청주의 새로운 중심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디벨로퍼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개발의 촉진자 역할까지 하는 대규모 복합 개발. 복합단지 개발의 선구자 정춘보 회장은 디벨로퍼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여깁니다. 최근에는 뭐 AI라든지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것이 그 미래 산업이라고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거기 쏠려 있잖아요. 부동산 산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첨단 사업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주거를 통해서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어느 사람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디벨로퍼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들을 선도해 나가고 사람들의 그런 스타일에 맞춰져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도시도 서서히 변화합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져 활기를 띠던 공간은 시간이 지나 점점 그 기능을 잃게 되는데요. 문제는 건물만 낡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삶을 이어가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쇠퇴한 공간을 어떻게 되살리고 사람들을 다시 모이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은 도시재생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서울은 엄청나게 팽창되고 확장됐죠. 돌아보면 한 30년, 40년 기간에 계속 짓기만 했던 완전히 과거의 공간이고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소프트웨어 혹은 뭐 시스템과는 괴리가 엄청나게 생긴 거죠. 그거를 현 시대에 맞게 바꾸어 주는 게 사실은 도시재생의 기본적 목적이고요. 이런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당면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떠오른 미국 개발업계의 샛별. 누구나 알만한 대표적인 디벨로퍼. 현 시점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는 어떻게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명성을 얻게 된 걸까요? 1970년대 후반 미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뉴욕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던 도시는 범죄와 빈 건물로 가득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모두가 투자를 멈추던 시기, 트럼프는 세금 미납액만 $600만.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던 슬럼화돼가던 뉴욕 한복판에 낡은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입지가 좋다는 딱 하나의 이유로 말이죠. 그리고 바로 어마어마한 행동력을 보여줍니다. $10,000,000에 구입한 호텔에 $7,000,000 이상을 투자해 대대적인 보수 공사에 들어간 거죠. 과감한 투자로 새롭게 탈바꿈한 호텔은 그의 기대대로 큰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트럼프는 떠오르는 젊은 디벨로퍼로 주목받게 됐죠. 이후 대형 재개발 사업을 연이어 성공하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중 하나, 뉴욕 한복판의 가장 높은 주상복합 건물, 자신의 이름을 건 트럼프 타워를 세웁니다. 이 새로운 고층 빌딩은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성공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건물은 낡은 도시의 이미지를 벗겨내고 침체돼 있던 도심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데요. 트럼프가 생각한 건 그런 도시 속에서 랜드마크적인 그런 건물들이 좀 있으면 도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깨끗해지고 좀 더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좋은 공간과 건물들을 줘서 유명한 사람들이 맨하탄에 거주함으로써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한 디벨로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건물이 있죠. 바로 롯데월드 타워. 높이 555m의 롯데월드 타워는 2025년 현재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빌딩이죠. 도시의 건물들이 하늘 위에 그려낸 선, 스카이라인. 이 스카이라인은 단순히 도시 외경의 변화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롯데월드 타워가 들어선 후 현재 잠실역의 유동인구는 서울 273개 중 1위. 인근 상권 매출은 완공 이후 약 23% 이상이 증가했는데요. 단지 하나의 건물이 세워졌을 뿐인데 건물은 도시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스스로 회복해가는 도시. 도시 재생의 출발점이 된 거죠.
하루 평균 인파가 10만 명에서 15만 명에 이르는 도쿄의 대표적 랜드마크 롯본기 힐스. 이곳은 낡은 도시에 새솜을 불어넣은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40년 전만 해도 밤문화가 발달한 유흥의 중심지였던 롯본기. 낡은 집들과 좁은 골목길이 빼곡했을 뿐 아니라 지역 토지의 소유권이 잘게 나눠져서 체계적인 도시 정비가 어려웠는데요. 현재 180도 달라진 도시 풍경. 이 롯본기 힐스를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모리그룹의 일대 회장 모리 타이키치로입니다. 그는 부동산은 소유물이 아닌 공공재며 때문에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명 힐스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아크힐스를 시작해 롯본기 힐스, 도라노문 힐스, 최근에 조성된 아자부다이 힐스까지 그는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힐스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실현시켰는데요. 그중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롯본기 힐스입니다. 하지만 과거 롯본기 재개발은 시작부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1987년 당시 롯본기는 토지 소유권이 잘게 나눠져서 땅 주인이 약 500명이었는데요. 그들 중 일부가 롯본기 힐스의 개발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やっぱり住民の方一人一人思いが違いますし、価値観も違うのでそれを全部受け止めてそれぞれの人が満足するようにやっぱり再開発をして、新しい街を作ることが皆さんにとって今の状態よりもプラスになるということを、一人一人にちゃんと理解してもらうっていうのが大事なポイントですね。 모리그룹의 직원들은 주민들을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건 물론 거리에 쓰레기를 줍고 심지어 자녀의 과외까지 해주면서 마음을 돌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을 설득해 소유권을 사들이는데 무려 14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간 이어진 개발 공사. 도시는 외형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정원부터 미술관, 쇼핑몰 등이 문을 열고 기업들이 새 건물에 입주하면서 모리 회장이 원하는 대로 도시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これからの時代はサステナブルで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緑を増やすことと環境にいい街づくりを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すね。ウェルネス感を与えるかっていう時にはまさに文化的な要素とか美術館があるとか芸術的な要素が重要になってくると。 도시재생을 할 때 잊지 않은 건 녹지와 문화 공간 조성. 이런 공간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모리부동산이 만든 롯본기 힐스가 만든 지 이제 20년이 넘어서 30년을 거의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롯본기 힐스가 일평균 트래픽 10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롯본기 힐스의 코어가 뭔지 아시죠? 모리 뮤지엄이에요. 왜?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모리 뮤지엄은 일본이 아니라 아시아 최고의 뮤지엄이에요. 도쿄에 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롯본기 힐스는 그 시간을 넘어서 경쟁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개발의 이익보단 사람을 먼저 생각해 사람의 삶까지 디자인한 모리그룹의 도시재생. 우리가 그려가야 할 도시의 모습에도 큰 영감을 줍니다. 여기 한국의 모리 회장을 꿈꾸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디벨로퍼 신혜수 대표.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종로 세운상가 일대를 누비는데요. 대림산가 옥상에 올라가면은 서울의 전경이 다 보여요. 근데 이 서울의 한 중심 복판인 지역이 폭삭 주저앉았더라고요. 폭격 맞은 것처럼 슬라브 지붕들로 이어져 있고. 제가 2025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아직 산화수도랑 도시가스가 시설이 인입이 안 돼 있어요.
서울 한복판의 상가 아파트가 준공돼서 박 대통령 네 분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세운상가 일대는 1967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당시 서울의 현대화를 상징하기도 한 지역입니다. 한땐 전자제품과 기계부품의 상권이 발달하면서 세운 전자상가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지만요. 세월이 흐르며 건물은 노후화되고 상권은 쇠퇴했습니다. 대규모의 도시 정비가 필요하지만 이곳 역시 일본 롯본기와 마찬가지. 토지 소유권이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토지주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지역의 터전이신 세입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생각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정말 어려웠고요. 그분들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동의서를 저희가 다 얻었습니다. 현재 세운상가 일대 약 84만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재생을 위한 개발이 계획됐는데요. 8개 중에서 우리가 아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을주로 3가에서 이렇게 4가까지 10개가 300m 구간인데 이 300m 구간을 우리가 지하를 통합 개발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고 지하로도 전시설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실내형 공개 공지 우리 최초로 들어가는 게 있고 도심 복합 개발이라고 하면은 뭐 오피스만, 뭐 쇼핑몰만, 주거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통합 개발되고요. 복합개발구역 중 13만 6천 제곱미터엔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녹지와 대규모 공원이 마련되는데요. 종묘에서 남산까지 사람들이 여유로이 거닐 수 있게 디자인됐다고 합니다. 낡은 세운상가를 대신할 복합 생태도심. 그렇게 도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겁니다.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항상 재창조하면서 문화를 뻗쳐나가는 형태로 계속 발전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도 현재는 뭐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그런 인프라가 없지만 기반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많은 공간 콘텐츠들을 채움으로써 서울의 새 심장이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핫플 중에 핫플로 자리 잡은 성수동. 뜨는 맛집부터 예쁜 카페, 거기에 젊은 감각의 상점까지. 이러니 SNS에도 인증샷이 쏟아지죠. 소품샵도 진짜 예쁜 것도 많고 체험할 거리도 많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The vibe, there's great food here, great cafes, nice pop-up stores. I think everything here is very cool, very trendy. 사실 이전에 다 공장이었고 고유의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금속 공방이나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과 어우러진 카페의 모습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여러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960년대부터 봉제, 금속, 기계업체 등이 모인 서울의 대표적 공업 산업지대였던 성수동. 산업구조의 변화로 줄줄이 문을 닫은 공장과 창고는 이제 성수동의 과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힙한 성수동으로의 변신. 서울시에서 계획한 가장 실험적인 도시재생 정책의 결실이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사람이 몰리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성수동만의 독특한 뭔가가 필요했다는데요. 바로 붉은 벽돌. 골목을 거닐다 보면 이렇게 붉은 벽돌로 감싸인 건물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옛 산업 시대의 흔적. 그 흔적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보존하는 방법을 택해 성수동은 특유의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성수동 약 4,000동의 건물을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1,000동이 붉은 벽돌이더라고요.
그곳을 젊은이들이 찾는 이 갤러리나 전시장, 카페 이런 걸로 만들면 성수의 미래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보존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 붉은 벽돌 건물로 신축을 할 때 지원금을 준다든지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붉은 벽돌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으로 동네의 역사와 개성을 살려 붉게 단장한 도시. 그 독특한 감성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겼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몰리니 그들을 공략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젊은 감성의 기업과 팝업 스토어가 집결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성수동의 기업 수는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된 2014년 이후 약 86%나 증가했습니다. 근로 인구 수도 50% 이상 늘어났는데요. 성수동 같은 경우가 진짜 제가 봤을 때 가장 글로벌로 내세워도 좋은 도시재생 케이스예요. 과거에 있는 뭐 창고 부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부수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콘텐츠 넣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과감하게 부신 다음에 오피스 건물들도 들어갔고, 우리가 성수동을 단순히 핫플레이스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핫플레이스가 아니고 소셜 벤처 생태계가 지금 거기서 자라난 거예요. 업무지구가 된 겁니다. 도시재생 정책의 성공으로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생기고 다시 그곳에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 성수동.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이것이 도시재생의 진짜 힘입니다. 옛 정치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는 곳. 이곳은 서울 익선동입니다. 주말 아침부터 길게 늘어선 줄. 좁은 골목 가득 메운 사람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인데요. 그중 이곳을 유유자적 즐기는 한 사람. 바로 디벨로퍼 박지현 대표입니다. 그녀는 11년 전 누구보다 먼저 익선동의 가치를 눈여겨봤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느낌은 할머니 동네에 온 듯한 노후된 느낌이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를 좀 매력적으로 봤었던 건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장점들이 있다. 과연 4대문 안에 유일하게 남은 한옥 100채, 120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가?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대비되면서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됐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에 둘러싸여 마치 외딴 섬같이도 느껴지는 익선동 한옥촌. 과연 언제, 누가 이 한옥촌을 만든 걸까요? 익선동하고 지금 가회동 31번지를 만든 분이 기농 정세권 선생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회사가 제 연구에 하면 거의 최초의 디벨로퍼예요. 일제강점기 최초의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했던 기농 정세권. 1919년 경성으로 와 부동산 개발업을 시작한 그는 익선동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 근대 한옥으로만 조성된 단지를 세웠습니다. 식민지하에서 서울 곳곳에 점점 늘어났던 일본풍 가옥. 우리의 가옥 문화, 한옥의 맥을 잇고자 땅을 사들이고 고급형 한옥을 사람들에게 제공한 건데요. 우리 그 북촌의 한옥과 더불어 가장 한옥이 잘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익선동이거든요. 상당히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여요. 한 2,500평 되니까 이것을 바로 정세원이라는 분이 이 집을 매입을 해서 쪼개기, 아까 이 북촌처럼 한옥을 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널리 보급을 한 거죠. 약해진 나라와 백성을 생각해 보급형, 근대 한옥을 탄생시킨 기농 정세권 선생. 100년이 지난 지금 박지현 디벨로퍼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근대 한옥의 가치를 더 드높이고 있습니다. 2014년에 시작된 익선거리 재생 프로젝트.
익선동의 전체 마스터 플랜 기획을 하게 됐고 그 안에서의 10개 넘는 상점들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면서 좀 거리 활성화에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 내부 분위기를 확 바꿨는데요. 그래도 한옥의 틀은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그녀가 옛 한옥을 보수하고 꾸미며 옛것을 고수한 건 그 안에 담긴 오랜 이야기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야기가 있는가, 서사가 있는가, 스토리텔링이 되는가도 있고 존재의 의미에서 앞으로도 지켜져 나가야 되는가라는 게 그 당시에는 저한테 제일 중요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의 전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 전형적인 현대도시 서울에서 그 니즈를 충족시켜준 게 바로 한국의 이야기가 담긴 익선동인데요. 이미 관광화가 많이 돼서 그런지 국내 사람들보다 외국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젊은 세대에겐 색다른 나들이 장소. 단순히 여느 문화재처럼 감상하는 게 아니라 근대 한옥을 직접 몸소 경험하며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닌 이야기가 담긴 공간. 이야기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K-드라마부터 시작을 해서 K-팝, K-디벨로퍼. 이게 아마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할 거고요. 다 우리 건데 통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벨로퍼들이 하는 어떤 공간을 해석하고 만들고 하는 것도 상당한 부분은 그 각 지역에 가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간 K-디벨로퍼. 그 대표적인 이가 김한모 회장입니다. 김한모 회장은 국내 개발업계에도 굵직한 성과를 남겨온 인물인데요. 그중에서도 큰 호응을 얻은 건 판교의 단독주택단지 프로젝트. 그는 수년간 사업이 지체됐던 미분양 부지를 사들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키되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탄생시켰습니다. 이후 다시 눈을 돌린 곳은 청주. 이곳에 그는 부지 면적 약 40%가 공원으로 조성된 대규모 주거단지를 세워 주목받았는데요. 그의 탁월한 안목은 한동안 멈춰있던 땅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 그는 한계에 다다른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건 해외 진출. 마이애미는 호텔을 인수를 해서 레지던스로 원룸투로 멀티 패밀리로 이 개조해서 임대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항상 제 생각이나 회사의 운영이 자산의 안정화, 되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꼭 미국에 진출을 하고 싶다는 오랜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한모 회장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해 2월 미국 마이애미 엣지워터 지역의 고급 주상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인수했는데요. 이는 뉴저지 저지시티의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 사업에 참여한 지 약 2주 만에 이뤄진 후속 투자인 점에서 더 눈길을 끌었죠. 더욱이 김한모 회장과 손을 잡은 미국 현지 파트너사가 전설의 부동산 디벨로퍼인 트럼프의 사위가 운영하는 쿠슈너 컴퍼니였습니다. 쿠슈너 컴퍼니는 40년이 넘는 업력을 바탕으로 미국 13개 주에서 약 26,500가구 이상의 멀티패밀리를 개발 및 운영 중이며 주거, 상업, 리테일, 호텔 등
다양한 자산을 아우르는 초대형 부동산 기업입니다. 뉴욕 소호의 퍽빌딩, 저지시티의 원저널 스퀘어, 마이애미의 서프사이드 등 미국 전역에 수많은 랜드마크를 세워 도시를 재창조하는 기업으로 불리기도 하죠. 김한모 회장은 이 거대 기업과 손잡음으로써 단순한 해외 진출을 넘어 K 디벨로퍼의 존재를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되게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되게 환영하고 또 항상 좋은 이미지는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한국 자본, 그럼 한국 투자 그러면 환영하는 분위기고. 얻는 이득만큼 위험도 큰 해외 투자. 김한모 회장은 현지 동종 사업가들과의 협업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현지 상황을 깊이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해외 사업을 조율한 결과 안정적인 성과를 이뤄낸 거죠. 뉴저지 사업도 1,700세대 중에 절반 정도가 아무튼 임차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동 중에 한 동을 준공을 했고 3개월 정도 지금은 한 80%, 75에서 80% 사이가 지금 임차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슈너 컴퍼니와의 두 번째 멀티패밀리 투자 사업으로 김한모 회장의 미국 부동산 시장 내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요. 김한모 회장의 민간 임대주택 개발 경험과 쿠슈너의 운영 노하우가 접목되면 모두의 강점이 극대화되는 성공적인 협력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보면 되게 이제 엉뚱한 친구들이나 많이 배웠다고 이건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한다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사고가 자유롭고 열정적이고 이런 친구들은 누구라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첫 발을 디딜 때 디벨로퍼로 첫 발을 디디면 다른 직업군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디벨로퍼. 많은 청년들이 차세대 디벨로퍼를 꿈꾸며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공간을 기획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라 생각해서 저는 또 배우고 있습니다. 이 디벨로퍼들이 하는 부동산 그 종합 개발 사업이 굉장히 종합 예술 같은 일로 느껴지고 굉장히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일이어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미래 도시개발을 주도할 청년 디벨로퍼 양성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디벨로퍼가 사회적 인식이 별로 안 좋아서 인식을 좀 제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하는 디벨로퍼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양대학교하고 ARP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위 과정을 만들어서 그걸 추진을 했고요. 디벨로퍼는 단순히 건물을 세워 돈을 쫓는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공간의 숨은 가치를 재발견해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청년들에게 이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개발협회의 차세대 디벨로퍼 교육 과정은 도시 재생 및 복합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 경험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되게 다방면의 전문가분들이 또 모여 있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예 몰랐던 분야도 또 배울 수 있게 돼가지고 그것도 너무 좋고요. 또 결국에는 또 저희가 성장해서 이 산업 내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 되게 적극적으로도 잘 공유를 하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과거 위기의 시대에 등장해 이제 글로벌 주자를 꿈꾸는 K 디벨로퍼들. 어느새 국내 디벨로퍼들이 모여 설립한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1, 2대 회장 정춘보, 3, 4대 회장 문주현, 5, 6대 회장 김승배.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의 건전하고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디벨로퍼들이 뜻을 모아 협회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협회 설립 이후 각자의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 디벨로퍼들. 남다른 선관으로 도시의 풍경을 바꾸며 경제적 성공을 이뤄냈죠. 미국 회사나 외국 회사들은 정형화된 처음에 계획하고 계획된 숫자 안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하는데 한국 디벨로퍼들은 일단 직관이 되게 좋고 감도 좋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거는 한국 디벨로퍼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20년.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거치며 전문 직업인으로서 거듭난 디벨로퍼들은 성장한 만큼 이제 스스로의 역할을 돌아봐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벨로퍼는 사회적 수요들, 욕구들 혹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리적 환경을 사실은 개선해 나가고 창출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사회로부터 받은 게 있으면 저희가 주는 게 있고 또 사회에 주는 게 있으면 사회가 또 디벨로퍼한테 줄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공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익들의 상당 부분을 서로 사회와 공유하는 그러면 아마도 지속 가능한 수익 추구가 가능해질 거고 사회로부터도 사실은 디벨로퍼에 대한 대우나 혹은 뭐 존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싹 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를 바꾸는 손끝에 사람들의 삶과 지역의 내일이 놓여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단 하나, 그건 바로 공공의 가치입니다. 도시를 설계하는 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주고 지역 경제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해온 K-디벨로퍼. 도시를 설계하는 그들의 시선이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하길 바랍니다.